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금년대 실시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해서 지금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인영 장관은 지난 25일 날 뭐라고 발언했냐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겠다. 그래서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은 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전반기 훈련의 경우에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확정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전반기 연합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어적 지휘소 연습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호응한다는 전제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과 금년 14일 날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험 발사하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미사일은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분석 중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인영과는 서로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 봉숭아학당만도 못하다는 이런 비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리고 스가 총리가 오늘 0시 45분부터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과의 통화는 각계 모든 이 고위 당국자들, 바이든 정부가 일본과 먼저 통화하고 국방이든 외교든 안보실장이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전화를 해왔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화도 이 스가는 오늘 새벽에 했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내로 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뒷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그래서 오늘 스가와 그리고 이 바이든과의 통화 핵심 내용은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즉 중국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일 공동의 대중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따라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미국의 핵 전략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납치자 문제, 북한 핵 문제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스가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실효되도록 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미일 양국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선 제재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 해법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확실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한미 간에 통화할 때 어떤 갈등적 요소가 다뤄지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드4, 즉 미일, 호주, 인도 간의 협력,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에 관한 방침, 공조, 이거 양국이 정상이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쿼드 참여국 확대를 통해서 대중 견제 블록을 쌓는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쿼드 플러스 알파에 과연 한국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기후변화 문제, 또 공동 가치와 글로벌 안정과 번영을 증진을 위한 대응에서 양국 정상이 또 협력을, 공조를 계속 강화해 가기로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특이한 내용은 NHK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 바이든 닉명 애칭으로 조라고 하고 있고요. 스가 총리에 대해서는 요시라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렇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라고 부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블링컨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미중 관계에 관해서 상당한 할애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일정 부분에서는 협력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중 외교는 경쟁 속에서, 즉 이 압박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소규모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그 관계가 우리가 모두 살게 될 미래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국 관계에서 점점 더 적대적인 측면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협력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예컨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기후 온난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압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대중외교는 바로 인권 문제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관해서도 견제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면 미국도 합의를 이행하겠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란 핵 합의를 토대로 해서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합의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는요, 오늘 20여 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일체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남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한미 중 관계에 관련해서요,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 그리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주권 영토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중국에서는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이러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양국은 선의와 성의를 갖고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나 가상의 적으로 간주한다면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대중국 정책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다. 그리고 이 중국 견제하려는 동맹국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 질서를 더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추이 대사는 양국 모두 상대방의 번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을 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반대로 파트너가 돼야 한다. 21세기 들어서서 미중은 한반도 문제, 국제적인 금융위기, 테러 척결 등 중요 문제를 둘러싸고 효과적인 협력을 해왔고, 미중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한테요, 추이 대사 당부하는 또 이런 얘기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이 미중 관계와 관련된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얘기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서서 추이 대사는 중국 관영 CC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이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대국의 모습, 대국의 지혜, 대국의 자신감, 대국의 낙관적 자세, 대국의 부지런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의 현황에 부합하는 대중국 정책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로 볼 때 바이든, 그 다음에 시진핑과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그리고 견제 속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국제 질서 확립 노력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협력 분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기 시에는 공고히 하면서 한중 간에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큰 틀과 작은 틀에서 이 정교한 전략 추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오늘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동맹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이 있었죠. 이 한승수 장관이 최근에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 이 현재의 한국 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산무 외교와 닮았다. 그래서 외교의 부재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책을 냈다. 그래서 평생의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고 썼다. 제목에는 한국의 외교가 있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2019년도 1월 28일 뉴욕타임즈지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기고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블링컨은 트럼프의 외교엔
사람도 절차도 정책도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한승수 전 장관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외교엔 사람, 절차, 정책은 없는데 코드는 있으니 삼무일유다. 국익을 위한 외교에 있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외교에서는 감정 또는 국내 정치가 앞서니 바로 다음 수도 안 보인다.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우선적 목표 때문에 다른 주요 정책이며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한중 간의 정상통화가 한미 간의 정상통화보다 먼저 있었던 것에 관해서도 상당한 유감과 그리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실패 이거 그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도 안 바뀌고 정책도 안 바뀌는데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사람과 정책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한승수 장관 또 블링컨 이런 사람들도 이미 사람과 정책 그리고 절차를 이 절차의 이 결여 이런 것을 현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실수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와 공통점이 상당하다. 이런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인사가 지금 현재 임박해 있잖아요. 2월 초에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이 검사장급 등 중간 간부 및 고위직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언론에 밝힌 대로 윤석열 총장과 협의를 하겠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구상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추미애 조국이 해온 인사의 기본 지침을 계속 이어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국이나 추미애가 한 인사 기준이 뭡니까? 살아있는 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전부 좌천시키고 또 이 옷 벗고 집에 가기 시킨 인사밖에 더 되겠어요? 그야말로 인사학살? 이런 것까지 이어받는지 지켜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는요. 헌법재판소 공수처가 헌재 우연이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 헌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공수처 설립 운영과 관련된 이 야당의 우연 제청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또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정상으로 합헌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검사와 그리고 수사관들 인사에 이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공수처장 이 김진욱 처장이 차장은 여운국 사법연수원 23기 54세인데요.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국 변호사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서 서울부대 출신이고요. 2014년도 15년도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변협으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한 아주 이 능력 있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제청 이유는 재판을 아주 잘하고 그래서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자로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관의 이 여운국 차장 내정자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고 서울대학교 법과자격을 졸업한 뒤에 대전에서 97년도에 판사 생활을 시작해서 사법연수원 교수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에 2016년도에 법복을 벗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는 대한변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욱 처장도 이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장도 변협 부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연히도 같은 변호사협회 소속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헌재에서 공수처법 합헌이다 결정을 나오니까 당연히 여당에서는 발목 잡은 야당은 사과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에 대해서 징역형을 모두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오늘 이 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 이런 분들에게 1년 6개월, 1년, 2년 6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기추가 그야말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산시장 9개월 만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기소 조치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이 지난번에 직원 1명에 대해서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2명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성추행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오 전 시장은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 미수치상, 무고 등의 혐의, 이 4가지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혐의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조선일보 사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면,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고 또 중해군이 연일 우리 사회를 압박하는 그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미 정상을 먼저 하자고 요청해온 이유는 바로 미국 동맹 중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문 대통령의 동주 공제라, 즉 같은 배를 타고 건너자 동주 공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김정은이는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완성했고 시진핑은 서해를 자신들 내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군사장비 반입도 못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못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 해군은 이미 서해 중간선을 포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가가 아니라 진급과 보신을 먼저 생각하는 현재 군의 체질상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미중 패권 경제 속에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경우, 이런 제목으로 이 한중 간의 정상 통화를 계기로 나타나는 한국 외교의 무능함과 전략 부재를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동안에 쭉 제 논평 해드린 거하고 중앙일보와 그리고 조선일보의 사설 의견하고 상당 부분이 비슷한 것이 아닌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수냐 진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방송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수, 즉 좌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딱 2 개념으로 볼 때 저는 보수주의자다. 그리고 제 방송의 논평의 기준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우선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에 제가 올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 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빠짐없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